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날로 고조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 전운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과 국감 등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 또 구속 가능성 등을 놓고 민주당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KBC 보도국 이형길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출석 전에 10분여에 걸쳐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그 발언 내용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소환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받겠다. 또 영장 청구한다 그러면 제발로 가서 심사 받겠다. 이렇게 좀 당당함을 끝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보셨는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좀 단추가 좀 잘못 깨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그때 표결에 붙였잖아요. 그때 오히려 내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가겠다는 오늘 어제의 모습을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바꿨다면 그 힘이 동력이 돼가지고 지금 그 백현동 사건의 그 메시지가 통했을 건데 어떻게 보면 바뀌어진 느낌이 좀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당대표 구속되기 쉽지 않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잖아요. 왜냐하면 다툼의 소지도 많고 또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야당 대표로서 당당히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회 표결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정반대된 모습으로 본인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또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모양새의 연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엇박자는 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 국민들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국민적 피로감이 좀 상당하다는 거는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20%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1년이 지났지만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폭력이니 아니면 조작이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힘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35%에서 40% 받쳐줘야만이 당대표의 메시지가 힘을 갖는데 그러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인 법적인 진실을 모르지만 결코 쉽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이제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이거 지금 검찰 수사 쭉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면 크게 4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장동 의혹이었고요. 그다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연초에 관련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시점이 3월이었고 2월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었죠. 당시 체포동의안은 체포 반대가 138표, 찬성이 139표로 한 표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이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기권표와 무효표로 인해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부결 처리가 됐었죠. 이제 2차전입니다. 2차전은 백현동
관련 배임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은 백현동 사건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묶어서 검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현재의 관측이고요. 그러려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9월 정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검찰 안팎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은 뭐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언제 청구가 되느냐, 이제 이게 또 관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민주당으로서는 현실적인 사법 리스크입니다. 여야가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8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국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보고 또 꼼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까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걸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해 왔던 거랑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서로가 어떻게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연초에 사실은 이제 이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 모두가 지금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라든가 정당 간의 그 어떤 가이드라든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당의 이익에 부합되냐 안 되냐 이제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을 갖고 갔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오랫동안 내년 총선 근처까지 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폭망하길 바라는 거기에 대한 반사기를 얻고자 하는 게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그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9월 달에 덜컹 이재명 대표 구속이 돼버리면 남은 총선의 시기가 6개월에 남아있는데 더 이상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속내를 급한 마음에 이제는 반대로 피해기 중에 이재명 대표 나간다니까 또 그걸 가지고 방탄국회라고 또 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뭐가 진실이냐, 뭐가 어떤 게 사실은 맞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이 자꾸 진실에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당 간의 이익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좀 벌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유불리를 계속 따져가면서 여야가 언제 청구를 해라, 아니면 그걸 가지고 꼼수다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여론을 보면 시중에 있는 말들을 보면 아마도 9월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현재 8월에 청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소환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이 8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정을 잡아도 월말에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8월 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방미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좀 희석시킬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미 돌아오셨고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그 안도 사라졌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에 청구를 해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곤란한 상황에 오게 되는데요.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그래서 가결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보내는 것이 되잖아요. 법정으로 가서 구속이 되든 말든 해라라고 하는 거면 당내 분란이 엄청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부결시키자니 이미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은 자기가 가결시키겠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또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파열음들이나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에 상정 없이 곧바로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겠다. 본인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내가 감옥으로 간다라는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된다면은
이것은 검찰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프레임으로 당권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이런 호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만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1안, 2안 모두 다 유리한데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는 순간 1안, 2안이 모두 다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8월보다는 9월이 뭔가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체포 동의안이 표결까지 갈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의 분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이다라고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비명계는 만약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다시 표결까지 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가결 요청을 해달라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친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 것까지는 맞다. 그러니까 자유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원장님? 일단 뭐 친명계, 비명계 입장이 좀 정반대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친명계 의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김은경 혁신안을 지금 간철시키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뭐 주말인데 모였다는데 김은경 혁신안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잖아요. 이재명 대표조차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안 해요. 안 오고 어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투표를 거부하자 이렇게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명계 의원 측 입장에서는 혁신안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30명 의원들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미 이 30명에 의해서 결판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다른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의 부모님, 아버님이 병 안에 들었는데 가까운 자식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든 말든 간에 본인들 살 길 찾으려고 재산 쌓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대의원 제도를 폐지안에 만원에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자, 민주당의 혁신안이 주 내용이 뭡니까?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자 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근데 대의원제를 폐지하냐 안 하냐가 국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고 혁신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것들 누가 하냐면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좀 민망했는지 이제는 뭐 강경하게 싸우자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측근들이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유가 뭐냐면 내년 총선에 소위 말해서 이재명 측근들이 공천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졌을 때 오는 공황, 불안감의 발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혼자 검찰 독재와 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측근들은 제도를 바꿔서 본인들의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이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굉장히 좀 서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말로는 뭐 검찰 독재고 뭐 야당의 뭐 정부의 문제라고 하지만 속내는 여나 야나 모두 내년 총선 표밭에 가 있다. 본인들만 살면 된다는 이 생각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민주당 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어제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모인 더민주 혁신회의 전국 대회가 열렸는데요. 아주 강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도대체는 이해가 안 됐어요.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방금 이제 어제 열린 행사 이야기였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투표 시작하면 나오면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행사에는 이제 원내외 인사가 한 20명 정도, 또 권리당원 50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투표장 나와버리자는 좀 전에 민영배 의원 말,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그거 왜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좀 강한 거부 이런 의사를 밝힌 정청래 의원의 말,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에 실질적으로 많이 도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어제 그 회의장
그리고 그 조직 구성원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더민주혁신회의는 대놓고 지금 자기들이 이재명 지키기 위한 모임이고 당대표를 위한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개혁의 딸들, 그러니까 극성 지지층들의 모임이 현재 더민주혁신회의인 거고요. 여기서 나온 발언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거기에 있는 권리당원들 또 그리고 그 지지층들,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면은 가결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표에 아예 참여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현재 지지율이 안 올라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방탄국회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 방탄국회 논란을 떨치고 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안이었고 또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떼어내자라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거고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반칙성이 좀 있거든요. 마치 민영배 의원이 그 지난 검찰 수사권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좀 탈당하는 이런 모습하고 또 비슷한 또 연상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극성 지지층들에게는 어떤 어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중도층들에게는 오히려 표 이탈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더민주혁신회의의 이런 발언들이 이른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해서 반대쪽에서는 더 강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퇴라든지 그 리더십에 대한 상처를 더 낼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제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플랜 B가 구체적으로 뭐 떠오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면 위에서 막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떠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을 해야 되는 마당에 옥중 공천이라도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기자 이게 지금 당내에서 실제로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수면 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의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수면 위에서는 있지 않은데 당연히 이 플랜 B가 수면 내에서 특히 친명계 지지자들 그리고 또 친명계 원외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표가 거리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공천을 따내고 총선에서 국회로 입성할 수 있게 하겠냐는 당연히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일단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된단 말이고요. 또 비대위를 임명을 하더라도 현 지도부가 임명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지난한 논란과 분란을 할 테고 지금도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민주당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공천을 생각하는 건지 이 부분들은 아마 유권자들이 더 유심히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이렇게 뭐 구속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온다고 하면 개파 간 갈등이 아주 노골화될 텐데 자,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길도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건 없는데 이 모든 프레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재명 측근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두에 이재명 대표가 참 안쓰럽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당대표는 그 어떻게 보면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내년 자기 공천의 주판안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으려는데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불리하니까 대의원제도를 폐지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 간칠이 안 되면 이재명 대표 보고 교도소 가더라도 옥중에서라도 당대표를 갖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랜 B를 측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방송 이 자리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인데 이미 측근들은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데 자식이 부모님 곧 돌아가시 갔습니다 하면서 플랜을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내년 공천권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대중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아까 뭐 극성 지지층. 극성이라는 데저는 강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이 그 담보되고 휩쓸려 가면 이거는 대중정당이 아니라 동아리 단체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의 마음도 얻어야 하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메시지를 던지하는데 오로지 본인들 어제 모이신 분들이 누굽니까? 더민주혁신회가 사실 내년 총선에 출마 이재명이라는 당대표 이름을 팔고 출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의원제도 없애고 아니면은 뭐 표의 등가성에서 낮추고 해서 본인들이 유리한 지금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재명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좀 불투명해질수록 또 그리고 그 이후 스텝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해질수록 당연히 관심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자, 이낙연 대표의 향후 행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이미 정치 행보를 사실상 시작을 했죠. 강연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번 순천에서 강연을 시작했고 또 부산, 대구, 광주 등 서울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강연 정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낙연 대표는 어떠한 그 당내에서의 입지를 다져 나갈 테고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친낙계 의원들을 다시 한번 공천을 받게 하고 또 당선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제 흘러갈 텐데 이 안에서는 당연히 그 서로 공천을 받으려는 친명계와 친낙계의 갈등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의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전날이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 등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두고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졌고 뭐 고성도 오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이 기자? 의원총회가 상당히 긴 시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나왔던 의원들이 그렇게 뭐 격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의원 제도가 왜 지금 논의되어야 되느냐,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잇자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지금 대의원제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한번 밝혔고 또 강한 이야기는 뭐 서른 의원이 당 지도부가 총책임지고 사퇴해라라는 이야기 정도는 나왔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이게 사실 1차 때도 그랬거든요. 1차라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이후에 그때 당시 이탈표가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시감이 많이 듭니다. 된 건 없고 계속 논란만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몸을 사린 걸까요, 원장님? 이게 정치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민정, 그 비명계 권민정 최고는 뭐라 했습니까? 왜 내년 8월 전당대 룰을 벌써부터 이렇게 대의원제를 내놓고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였고 정청래 친명계 최고위원은 아니 1년 전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속내는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유고시, 고리시에 전당대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전당대회 룰을 갖고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빠진 전당대회는 친명계가 장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리당원이 강한 친명계에서는 대의원 제도를 없애면 권리당원 힘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포스트 이재명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의해서 내년 총선의 공천권 행사가 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거를 지금 간체를 시키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속내예요. 비명계도 마찬가지죠. 이걸 막으려는 의도가 있지. 근데 국민들에게라든가 공개적으로 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속내는 내년 총선에 진두지를 누가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 사라진 민주당의 총선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그 핵심이 대의원제 폐지냐 아니냐 이 논란이거든요. 일단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뭐 결론도 없이 지나갔죠.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8일에 이번에 1박 2일 워크숍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있는데 뭐 그때 의원총회에서도 그때 워크숍에서 이제 이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이어가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원총회는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될까요? 뭔가 진전이 있거나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쉽게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 4월, 5월과 똑같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의원총회 있었고요. 의원총회 2차례인가 3차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끝장 의총을 하자 해서 이 민주당의 위기를 벗어나자. 이게 언제였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5월에 또 워크숍 했습니다. 의원들 전체 모여서 워크숍 할 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어요. 서른 의원은 지도부 총사퇴해야 된다. 뭐 다른 의원들은 또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는
쪽도 있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지켜보는 그러면서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지금 2차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의원총회하고 또 뭐가 다르겠습니까? 워크숍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또 언론에서는 뭐 크게 뭐 반발은 없었지만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자, 방금 뭐 흐지부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이제 이영길 기자가 해줬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결국은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는 건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제도 뭐 대의원제나 이런 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친명계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좀 고립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구속이 되면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고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게 또 측근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의원제가 폐지가 되면 굳이 이재명 대표가 남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굉장히 서운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더라도 내년에 총선에서 어쨌든 간에 공천권을 갖고자 하는 이 비루한 욕망이 결국은 좀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플랜 A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상관없이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거. 플랜 B가 뭡니까?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하지 마라. 당신이 옥중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지켜달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너무나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또 그리고 이 야당 대표가 초유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얽혀지면서 정당의 내부 문제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풀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특검 4국정조사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은 뭐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영길 기자, 이거 뭐 국정조사, 특검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른바 1특검 4국정조사라는 것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터질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그 지하차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새만금 잼버리 파행도 마찬가지고 다 국정조사하자 이게 쌓이다 보니까 벌써 1특검 4국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전선이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뭐 이런 비판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망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어느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또 어느 거 하나 적절하게 문제 제기하지 못한 것들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쌓인 것이 현재 1특검 4국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야권에서 관철을 시키려면 시킬 수는 있겠죠. 일단 뭐 안을 1특검 4국조라고 해놨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전선도 너무 넓어지는 거고 흐릿흐릿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가 9월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9월에서 12월까지 농사로 비하면 농사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예산안도 달아야죠. 정부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 얼마나 많습니까?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근데 이 시기에 이 1특검 4국조가 될지 그 만약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민생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더 심할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프레임으로 갈 겁니다. 정기국회까지 와서 이 내용으로 정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민주당 내부의 문제 그리고 여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압박들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열리는 강요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이게 뭐 어떤 상인가요?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기관들이 더러는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그 시민단체가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 그 본회의 출석이랄지 상임위 출석, 법안 발의, 법안 통과 이런 그 12가지 항목을 분석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많네요. 예, 분석 대상이. 네. 기간은 2020년 5월 30일부터 금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 들어서 3년 동안 성적을 네. 평가한 결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3년 동안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준 상인 거네요. 더 잘하는 그런 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역구가 지금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이죠. 네.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가결 1위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가결이 된 건가요? 본회의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3년 네. 동안 약 한 85건 정도를 발의했습니다. 그중에서 원안이 10건, 네, 또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이렇게 통합해서 심사한 네. 결과를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게 21건, 그래서 총 85건 가운데 31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굳이 뭐 이렇게 퍼센트로 말하면 네. 3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35% 이러면은 크게 와닿진 않아도 31건이면은 뭐 비회기 기간 빼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시행이 되는 법안이 된 거잖아요. 네. 비결이 뭔가요? 그 한 달에 한 건씩? 저는 거기까지 계산 안 해봐서 네. 실감 나진 않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네. 국회의원은 지역을 이렇게 잘 챙기고 또 현안 문제가 있을 때 목소리도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법을 발의하거나 뭐 이렇게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네. 그 중에서 굳이 뭐 이렇게 발의 건수로는 제가 뭐 몇 번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통과율만 놓고 계산해 본 결과 제가 전남에서 이렇게 뭐 1순위라고 그러는데 네. 뭐 그렇게 꼭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대등소이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숫자상으로 좀 더 이렇게 나와서 혼자 선정됐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 네. 뭐 여러 가지 법안이 있겠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 제가 또 단체장 또 지방의원 시절에 느꼈던 네. 거, 농어촌 지역의 현재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예측하는 그런 정도 연장선상에서 제가 만들었던 법들이 좀 많이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말씀은 겸손하게 해주셨는데 법안 발의는 했는데 몇 년씩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가 그냥 회기 종료로 폐기되는 법안이 수두룩한데 네네네. 21대 국회에서는 발의하신 법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의미가 있다 뭐 그런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회기 시작 전에 1호 법안이라고 이렇게 자신들 이게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6월 1일자로 제가 그 발의했던 첫 법안이 인구 소멸 위기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장 발의했던 이 법이 통과됐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인구 소멸에 관한 그런 그 종합적인 문제를 국가가 핸들링하게끔 하는데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종합 대책을 세워서 수립도 하고 또 이렇게 집행도 하는 그런 그 법인데 네. 현재 그 제가 발의했던 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많은 돈들이 지금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 성과는 뭐 연말에 가서는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법이란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지방 소멸 관련해서 대응 3법이라고 제가 자칭 그 일컫는 법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지역 농림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다시 말해서 협치 모델법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하고 지자체하고 협치하는 법인데 네. 이 법은 금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은 어려운 지자체하고 협동조합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뭐 주민들과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죠. 그리고 지금 상임위 계류 중에 있는 3법 중에 하나가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좀 꽤 길죠. 긴데요. 이런 제 3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3가지 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이거는 제정안인데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지방 소멸을 대응하는 국가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관련 법안이 없었죠. 그럼 처음으로 내셔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지난 5월인가요? 그 국회 의정 대상 이건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하는 상이에요. 이거 탄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상금도 두둑이 타가지고 비서진들께 나눠줬습니다. 다른 법안 뭐 하나만 더 꼽아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법안은 그만큼 중요한 법안이고 시급한 법안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그런 법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심사숙고 그때 그런 상을 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방 소멸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인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놓고 보면 228개 지자체 중에 118개가 소멸 위기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그 45개 농촌 지역이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숫자상으로 판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평가받았다. 라는 데 더 의미를 두고 또 이 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정말 뭐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염수 문제만 놓고 본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인류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사람도 방류한 못지않게 저는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우리 세대만 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후세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은 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자국 내에서도 검토되었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양에다가 방류를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저는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어떤 국가는 어떤 민족을 이해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국내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애교적인 문제와 또 더 나아가서 주권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나름 뭐 논리를 펴고 있지만 별반 국민들한테 그 기대치에 충족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여론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저는 또 검토를 해서 일본 정부를 좀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뭐 엄청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일본 정부나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 아니냐, 검증이 끝난 거다 이렇게 과학을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과학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또 다른 과학에 의해서 또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거나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그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건 전제하에 말도 해야 되고 또 받아들이기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부가 예측을 했거나 그것이 가능했었다라면 그게 상대적으로 방류에 대한 대비책도 그런 그 프로세스, 로드맵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비책이 없나요? 방류 이후에? 왜냐하면은 뭐 아직 그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결과물에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처 장관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예산에다 이걸 넣지 않았다라는 그런 답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아니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나요? 글쎄요, 저는 다른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전남 남해 바다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이시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방류가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뭐 이르면은 이달 안으로 한다 뭐 이렇게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 대처를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국회에서든 정부에서든 어디서든 만에 하나 그 방류를 해서도 안 되지만 네. 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바다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바다를 거점으로 먹고 사는 수산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뭐 이렇게 신안군은 뭐 이렇게 삶에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이고 모아는 반도가 둘러싸인 그런 지역인데 이 바다에서 미치는 영향, 수산업에서 발생한 영향이 저는 그 반농 반어가 줄을 이루고 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도 아니면 그 1차 산업이 뭐 축산업에도 뭐 임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는 제조업을 하신 분이나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들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당장은 바다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바다에다만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걸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농업이나 축산업에도 방류가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죠. 어떤 점에서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농사만 짓고 오로지 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절반은 농사도 짓고 절반은 어로 행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수부에다가 애교부에다가 이런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농림부랄지 더 나아가서 뭐 행정안전부랄지 이런 부서가 더 나서서 해당 피해 예측 가능한 지역에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특정한 한 개 부처에서 할 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네요. 근데 이게 지금 오염수 방출, 뭐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 일련의 대응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잘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뭐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가 뭐 국민 못할 일, 뭐 나라 못할 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대한 견해, 시각은 근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 대다수 이상 그런 높은 프로테이지가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보다 더 엄중히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책을 맡으셨는데 먼저 소감 각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그런 성원의 결과죠. 지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회를 주신 저희 당 지도부와 여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 국가 살림을 이렇게 심의하는 의원들 대표하는 위원장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위축된 솔직한 심정이죠. 뭐 그렇더라도 살림의 규모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방식에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더 급한 것인지를 좀 가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 여야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숙여가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또 야당의 목소리, 여당의 목소리를 좀 종합해서 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그런 위원장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내년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일 것 같은데 이게 일단 9월 2일까지는 국회로 넘어와야지 되는 거죠. 국가재정법상 해계연도 12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맞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넘어오면 11월 30일까지 여야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또 만에 하나 금년 11월 30일까지 심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태로 가는 데까지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좀 막아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여느 예결위보다도 21대 마지막 예결위가 정말 국가의 살림을 걱정하고 또 서민들 또 어렵게 사신 분들 특히 국민 전체의 그 민생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돌보는
예결이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뭐 한 600조쯤 되는데 그거를 다 들여다보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뭐 중점이나 주안을 두고 볼 부분, 기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 예산의 어떤 저희 나름대로 시각은 불효불급한 예산은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맞고 또 상대적으로 필요필급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필요한 데는 어떠한 식으로 됐든지 간에 견제를 피해가면서라도 저는 써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내년도 살림 방향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그 과정에 그 심의 과정에서 여러 그 메시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는 그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삭감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또 천편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저는 국회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복구할 건데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어려운 만큼 여야원들의 지혜를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잘 살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그 예산 또 분배하는 예산이 아니라 네. 국민들에게 지원해드리는 그런 예산의 편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배하는 예산이 아니라 지원하는 예산은 뭐 분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심성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죠. 그냥 뭐 이렇게 못 잘라듯이 네. 잘라서 나눠주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지원이라는 것은 네. 정말 요구했거나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민생 분야에서 네.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라도 저는 분배 아닌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배와 지원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전남 포함해서 지방 균형 발전과 관계된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호남에 대한 그런 배려가 곧 제출될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한번 해보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전남 또 광주 또 나아가서 전북 제주까지 호남권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원 숫자도 좋고 예산의 규모도 작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SOC 측면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산이 국회에 넘으면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50명 예결위 중에서 28명이 저희 당 네. 예결위원이십니다. 절반이 좀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광주 전남 지역과 출신 의원이 11분이기 때문에 과히 그렇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이런 여러 의원들의 어떤 그 지혜를 잘 이렇게 발휘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 지원을 해서 네. 우리 호남 지역에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들이 가급적이면은 네. 정부안 이상으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볼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남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